울부짖는 소녀를 매정하게 버리고 떠난 검은색 세단. 작고 여린 아이를 두고 아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죠. 흙먼지 속에 남겨진 아이는 가방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배신이 담긴 녹음기였습니다. 20년 동안 낡은 가방 속에서 갈아온 칼날. 딸은 성공한 변호사가 되어 아버지의 목을 겨누며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빈털털리로 나가시겠습니까? 과연 20년 전 그날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참담한 부녀의 비극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반전 드라마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바람이 쌩쌩 부는 깊은 산속은 오싹한 기운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사이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덜컥 열리더니 한만호가 뒷좌석에 앉아있던 5살 서희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서희는 겁에 질린 눈으로 한만호를 올려다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내려, 얼른 내리라고 하지 않아. 한만호가 서희의 가녀린 팔을 밖으로 팽개치며 소리쳤습니다. 바닥에 나뒹굴던 서희가 흙먼지를 털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여기가 어디예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한만호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싸늘한 눈빛으로 서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너희 엄마, 지금 너 데리러 오고 있으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 울면 엄마가 못 찾아오니까 입 꼭 다물고 기다려. 서희가 한만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아빠, 같이 가요. 저 아빠랑 같이 갈래요. 너무 무서워요. 한만호가 서희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끄러워. 말 안 들으면 엄마 영영 안 온다. 거기 꼼짝 말고 앉아 있어. 차 문이 쾅 닫히고 엔진 소리가 산속을 울렸습니다. 멀어지는 붉은색 뒷모습을 보며 서희는 가슴에 품고 있던 낡은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사실 서희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병원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병원 침대에 서희의 엄마가 창백한 안색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탁자 위에 놓인 약병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약, 여보, 제발 약 좀 줘나 숨이 안 쉬어져요. 엄마가 갈라진 목소리로 옆에 서 있던 한만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한만호는 약병을 집어들어 그대로 자신의 양복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한만호가 시계를 확인하며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서두르지 마. 당신 평생 고생만 했잖아. 이제 그만 편안하게 쉬어. 엄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지며 몸을 뒤틀었습니다. 서희, 우리 서희 어떡해. 제발, 살려줘요. 한만호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엄마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며 속삭였습니다. 서희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당신 목까지 아주 잘 키워줄게.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눈 감아도 돼. 엄마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기계에서 들리는 긴 소음이 방 안을 채웠지만 한만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만호는 차분하게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접니다. 집사람이 방금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예, 준비한 대로 진행해 주세요. 너무 어린 서희는 정확하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너무 아파 보였고 아빠는 엄마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 너무 슬펐죠. 그날의 기억을 뒤로하고 서희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 서희의 손에
꼭 쥐어주었던 낡은 녹음기가 보였습니다. 서희는 녹음기를 가슴에 품고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와 함께 환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야간 산행을 하던 강상훈과 이미영 부부였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요. 저게 뭐예요? 이미영이 덤불 쪽을 가리키며 강상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상훈이 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산속에 웬 아이가? 얘야, 정신 좀 차려봐. 서희가 전등 불빛에 눈을 찌푸리며 강상훈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미영이 서희를 끌어안으며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세상에, 아이 몸이 얼음장 같아요. 여보, 얼른 내려가요. 큰일 나겠어요. 강상훈이 서희를 등에 업고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영은 서희가 떨어뜨린 낡은 가방을 챙겨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서희는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미영은 서희의 가방에 써 있는 이름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서희인가 봐요. 강상훈과 이미영은 서희의 곁을 지키며 걱정스러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경찰서에 연락은 해봤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누가 이런 곳에 버린 걸까요? 이미영이 서희의 손을 닦아주며 강상훈에게 물었습니다. 신고는 했는데 아이 신원이 안 나온대요. 전국에 실종 신고된 애들이랑 대조해봐도 맞는 애가 없다는군. 강상훈이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쩜 좋아. 애가 깨어나도 말을 한마디 안 하니 원. 얼마나 놀랐으면 저럴까. 이미영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서희가 겨우 눈을 떴지만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서희는 인근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영은 고아원으로 떠나는 서희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나 저 아이가 자꾸 눈에 밟혀서 잠이 안 와요. 어쩌면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아이일 수도 있잖아요. 이미영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상훈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당신 마음 나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 나이도 있고 우리는 아이를 안 키워봤는데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소. 강상훈이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안 생겨서 얼마나 마음고생했어요. 이건 하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 같아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강상훈은 이미영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는 다시 고아원을 찾아가 서희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희는 아직도 표정에 힘이 없고 차가웠지만 강상훈과 이미영은 따뜻하게 서희를 안아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이미영은 서희를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강상훈은 서희가 산에서 가져온 낡은 가방을 정리하다가 구석에서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애가 가방을 그렇게 소중하게 들고 있더니 강상훈이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이미영을 불렀습니다. 그거 서희 가방에 있던 거잖아요. 배터리가 있나 봐요? 이미영이 수건을 들고 다가와 강상훈 옆에 앉았습니다. 강상훈이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한만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 속 한만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당신 명의로 된 사업체 말이야. 그거 이제 다 내 거야. 당신 인감도장 얻어내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어서 엄마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떡해.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녹음 속 한만호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 난 당신 돈이 필요했던 거지 당신 같은 여자가 필요했던 게 아니야.
걱정 마. 당신 가고 나면 그 계집애도 산에다 던져버릴 테니까. 둘이 저 세상에서 오순도순 잘 살아봐. 녹음기에서 들려오는 충격적인 내용에 강상훈과 이미영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미영이 입을 막으며 부르르 떨었습니다. 여보, 이 사람 서희 아빠 맞죠? 사람이 어떻게 저런 악마 같은 짓을. 강상훈이 주먹을 꽉 쥐며 녹음기를 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서희 엄마를 죽게 내버려 두고 아이까지 버린 거야. 이건 명백한 살인이고 유기야. 이미영이 서희가 자고 있는 방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쌍한 우리 서희. 저 무서운 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했던 거구나. 강상훈이 녹음기를 서랍 깊숙이 넣으며 이미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알리고 싶지만 상대는 큰 회사 사장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섣불리 덤볐다간 서희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이미영이 강상훈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저 악마 같은 인간을 그냥 놔둬야 한다는 거예요? 강상훈이 단호한 눈빛으로 이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때를 기다려야지. 서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는 거야. 서희 이름부터 바꾸자. 저놈이 절대 찾지 못하게. 그날 이후 서희는 강은서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영은 은서에게 정성을 다해 밥을 지어 먹이고 밤마다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은서야, 엄마랑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자렴. 이미영이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은서가 이미영의 손을 꼭 잡으며 처음으로 아주 작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은서의 목소리에 이미영은 은서를 와락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강상훈도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은서는 밤마다 양부모님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서랍 속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한만호의 목소리를 들으며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녹음 속 한만호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은서야, 넌 절대로 살아 돌아오면 안 된다. 그게 내 엄마를 위한 길이야. 은서가 차가운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아빠, 전 죽지 않았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은서는 자신이 더 강해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은서는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은서는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죠. 강상훈이 성적표를 보며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은서, 공부가 그렇게 재밌니?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은서가 강상훈을 보며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전 꼭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랑 엄마 지켜드릴 거예요. 이미영이 은서의 가방을 챙겨주며 대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 딸 기특하기도 하지. 하지만 건강이 제일이야.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다녀야 해. 은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월반하며 남들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가슴속에는 늘 낡은 녹음기가 품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서에게 가장 큰 아픔이자 세상을 향해 나아갈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은서는 법대에 진학하기로 결심하고 책장을 넘기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한만호, 당신이 가진 그 가짜 권력들, 내가 법으로 하나하나 다 무너뜨려 줄게. 조금만 기다려. 은서의 눈에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아이의 눈망울이 없었습니다. 오직 서늘한 복수의 불꽃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상훈과 이미영은 그런 은서의 속마음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딸의 눈빛이 깊어질 때마다 묵묵히 보약과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며 응원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은서는 성인이 되었고 사법시험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강상훈과 이미영은 마을 잔치를 열겠다며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여보, 우리 은서가 변호사가 됐대요. 세상에 이런 경사가 어디 있어. 이미영이 동네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며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허허, 우리 딸이 정말 큰일을 해냈어. 장하다 은서야. 강상훈이 은서의 어깨를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은서는 웃고 있는 양부모님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저 사람들의 웃음을 평생 지켜드리기 위해 전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요. 은서는 거울 앞에 서서 단정한 정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 20년 전에 그 녹음기를 챙겨 넣었습니다. 이제 은서는 더 이상 산속에서 울던 작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한만호를 향해 은서는 차가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건물이 저 멀리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습니다. 그 꼭대기층에 있을 한만호를 떠올리며 은서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한성그룹 본사 건물은 위압적인 회색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산속에 버리고 떠났던 한만호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은서는 안내 데스크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전략기획실 신입 변호사 면접장 앞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지원자 강은서 씨 들어오세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은서가 면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테이블 중앙에 한만호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만호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은서의 이력서를 훑어보았습니다. 강은서라. 연수원 수석 졸업에 대형 로펌 제의도 거절하고 우리 회사를 선택했군. 이유가 뭐야? 한만호가 이력서를 테이블 위에 툭 던지며 물었습니다. 은서는 한만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한성그룹은 제 꿈의 시작입니다. 회장님 밑에서 가장 가치 있는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한만호가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우며 은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쳤습니다. 배짱이 좋구먼. 내 눈을 피하지 않는 신입은 오랜만이야. 우리 회사에는 법전만 파고드는 범생이보다 자네 같은 독종이 필요해. 한만호 옆에 앉아있던 인사팀장이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이 친구 영어랑 제2외국어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해외 사업팀에서도 탐내고 있습니다. 한만호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 대신 내 밑에서 일하려면 개인적인 시간은 포기해야 할 거야. 알겠나? 은서가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면접실을 나온 은서가 복도 끝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 걸음 다가왔어. 한만호, 당신 옆에서 당신이 무너지는 걸 똑똑히 지켜보게 될 거야. 한편 그 시각 서초 경찰서 강력팀에서는 강도준 형사가 서류 뭉치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은 최근 발생한 한성그룹 하청업체 대표의 의문스러운 투신 사건을 조사 중이었습니다. 사건 파일을 넘기던 강도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팀장님, 이것 좀 보세요. 20년 전 한성 그룹 관련 실종 사건 기록이 왜 이렇게 부실합니까? 옆자리에서 컵라면을 먹던 팀장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거 하도 오래된 일이라 데이터가 날아갔겠지. 갑자기 그건 왜 들쳐? 강도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볼펜을 돌렸습니다. 한성그룹 한만호 회장 부인이 죽었을 때 말입니다. 그때 같이 실종됐다던 딸아이 기록이 아예 없어요. 누군가 고의로 삭제한 것처럼 말입니다. 팀장이 면발을 삼키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야, 도준아. 너 또 소설 쓴다. 한 회장이 자기 딸 실종된 걸 왜 지우겠냐? 적당히 하고 이번 투신 사건이나 마무리해. 위에서 압박 장난 아냐. 강도준은 팀장의 말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죽 자켓을 걸치며 한성그룹 사옥 지도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있어. 한만호,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게 아주 큰 덩어리인 것 같은데. 다음 날부터 은서의 본격적인 한성그룹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서는 한만호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밤늦게까지 사무실을 지켰습니다. 한만호는 사소한 법률 검토부터 개인적인 자산 관리까지 은서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서는 한만호의 최측근인 박 이사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박 이사는 과거 한만호의 기사였으며 6.2 사건 당시 차를 몰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박 이사님, 여기 앉으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은서가 서류 한 장을 박 이사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박 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보더니 안색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변호사님,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거예요? 은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박 이사의 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 법인 카드로 결제하신 도박 빚들입니다. 이 사실이 회장님 귀에 들어가면 이사님 목숨이 무사할까요? 박 이사가 손을 벌벌 떨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제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키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은서가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회장님의 비밀 문서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카드를 내놓으세요. 박 이사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회장님이 아시면 전 그날로 끝이에요. 은서가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그럼 할 수 없죠. 바로 감사팀에 연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대신 절대 제가 준 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박 이사가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카드키 하나를 꺼내 테이블 아래로 건넸습니다. 은서는 카드를 챙겨 가방에 넣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사옥의 불이 대부분 꺼진 시각이었습니다. 은서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지하 3층 비밀 문서고로 향했습니다. 카드키를 찍자 묵직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은서는 손전등을 비추며 20년 전 서류들이 보관된 구역을 찾았습니다. 먼지 쌓인 박스들 사이에서 엄마의 회사였던 태양소프트의 인수 합병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었어. 당신이 우리 엄마 재산을 어떻게 빼앗았는지 증거가 여기 다 있단 말이지. 은서가 서류를 한 장씩 카메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안팀의 야간 순찰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보안 요원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은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서류를 박스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문서고 환기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거참 시끄럽네. 사람 잠 좀 자게 조용히 합시다. 강도준이 머리를 극적이며 문서고 입구로 나타났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강도준을 막아섰습니다. 아니, 형사님이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강도준이 형사증을 내보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처에서 소음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 중이었어. 이 건물 위층에서 파티라도 해? 소리가 여기까지 울리잖아. 보안 요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지금 건물 전체가 비어 있습니다. 강도준이 보안 요원들의 어깨를 밀치며 복도 반대편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가보자고. 내가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니까. 그 틈을 타 은서는 뒷문을 통해 무사히 문서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은서는 주차장 구석에 세워둔 차 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창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에 은서가 깜짝 놀라 옆을 보았습니다. 강도준이 창가에 기대어 은서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야근이 좀 길으시네. 거기서 뭐 유용한 거라도 찾았나? 은서가 창문을 내리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강 형사님이야말로 남의 회사에서 행패가 심하시네요. 영업 방해로 고소당하고 싶으세요? 강도준이 픽 웃으며 은서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든 게 뭔지 궁금하긴 한데 오늘은 그냥 가주지. 대신 나한테 신세 진 거 잊지 마. 강도준이 돌아서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서는 양부모님이 차려놓은 따뜻한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은서야, 오늘도 많이 늦었구나. 얼른 씻고 와서 밥 먹어라. 이미영이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담으며 은서를 반겼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한만호 곁에 바짝 붙었거든요. 은서가 숟가락을 들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강상훈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야, 우린 내가 위험해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놈은 보통 인간이 아니야. 은서가 강상훈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아빠. 하지만 이제 뒤로 물러날 수 없어요. 우리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회장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한만호가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고함을 쳤습니다. 정보가 샜어. 어젯밤에 누가 문서고에 들어갔단 말이야. 보안팀 전부 잘라버려. 옆에 서 있던 은서가 차분하게 한만호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제가 내부 보안 점검을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범인은 반드시 잡힐 겁니다. 한만호가 은서의 손을 잡으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래, 강 변호사. 자네만 믿겠네. 내 주변에 믿을 놈 하나 없어. 그때 한만호의 아들 승우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승우는 은서를 보자마자 얼굴을 붉히며 인사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일찍 나오셨네요. 오늘도 멋지시네요. 한만호가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임마, 회사가 난리인데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녀. 정신 차려. 승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은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강 변호사님이 워낙 유능하시잖아요. 저도 배울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은서는 승우의 호의적인 태도를 보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승우, 한만호의 유일한 후계자. 당신을 이용하면 한만호의 심장에 더 빨리 닿을 수 있겠지. 은서는 승우에게 살며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상무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날 오후 강도준 형사는 경찰서 앞 카페에서 은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카페 안으로 들어오자 강도준이 커피잔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니 은서 씨라고 불러야 하나? 20년 전 녹음기 아직도 가지고 있나? 은서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형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셨죠?
강도준이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은서와 엄마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양부모님 가게 단골이었거든. 은서 씨가 밤마다 녹음기 들으면서 울던 거 나 다 봤어. 강도준이 은서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싸우지 마. 한만호 그 인간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해. 내가 돕겠어. 은서가 강도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제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형사님이 뭘 안다고 그래요? 카페를 나온 은서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만호의 반격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한만호는 도준의 수사망을 눈치채고 경찰 수뇌부에 거액의 로비를 했습니다. 결국 강도준은 수사권 남용이라는 명목으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도준 형사, 당장 총이랑 수갑 반납하고 나가. 당분간 근신이야. 서장이 책상을 치며 호통쳤습니다. 도준은 억울함을 삼키며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그 시각 은서는 한만호의 지시에 따라 계열사 구조조정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만호는 반대하는 주주들을 협박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숙청을 이어갔습니다. 은서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더 큰 복수를 위해 묵묵히 한만호의 손발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서는 사무실에서 확보한 한성화학의 불법 오염수 방류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만호, 당신이 가장 아끼는 자회사부터 무너뜨려 줄게. 당신의 탐욕이 당신을 찌르는 칼이 될 거야. 은서는 익명으로 해당 서류를 방송사 사회부 기자에게 전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국은 한성화학의 환경 비리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뉴스 화면에 비친 한만호의 당황한 기색을 보며 은서는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은서의 눈동자에는 차가운 승리감과 함께 더 깊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한만호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다음 수를 생각하며 창밖의 야경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이제 멈출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책상 위에 놓인 녹음기를 손으로 매만지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제 곧 끝날 거예요. 한성그룹 집무실에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성화학의 오염수 방류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해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만호가 머리를 감싸 쥐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만호가 고개를 들어 그 여성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처제, 아니, 박정숙 씨?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한만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은서 엄마의 친동생이자 은서의 이모인 박정숙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형부. 아니, 이제 형부라고 부를 일도 없겠군요. 한 회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박정숙이 소파에 깊숙이 앉으며 한만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집무실 구석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은서가 박정숙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박정숙은 은서를 힐끗 보더니 다시 한만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언니가 죽고 나서 참 승승장구하시더군요. 그런데 요즘 뉴스 보니까 아주 시끄럽던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만호가 침을 꿀꺽 삼키며 박정숙 앞에 앉았습니다. 박정숙 씨, 당신 언니 일은 나도 정말 유감이야. 그런데 20년 만에 나타나서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박정숙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남긴 지분, 그거 아직 정리 안 됐잖아요. 내가 그 지분들 다 모아서 왔어요.
회장님 자리가 위태롭다던데 내가 힘 좀 보태줄까요? 은서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모 박정숙이 나타난 것은 은서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한만호는 박정숙의 제안에 눈을 번뜩이며 물었습니다. 조건이 뭐야? 당신이 공짜로 나를 도와줄 리는 없잖아. 박정숙이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이 회사의 경영권 일부를 나에게 넘겨요. 그리고 언니가 죽던 날의 진실을 내가 직접 파헤칠 수 있게 협조하시고요. 한만호의 안색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은서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조용히 집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은서가 박정숙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박정숙이 집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저기 박정숙 이사님, 잠시 저와 말씀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은서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박정숙을 불러 세웠습니다. 박정숙이 멈춰서서 은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아까 그 신입 변호사군요. 한 회장 밑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나한테 할 말이 뭐죠? 은서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님께서 복수를 원하신다면 저와 손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혼자서는 한만호를 무너뜨리기 힘드실 거예요. 박정숙이 콧방귀를 뀌며 은서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젊은 친구가 배짱이 좋네. 그런데 내가 왜 당신 같은 신참을 믿어야 하지? 당신 정체가 뭐야? 은서가 눈빛을 단단히 하며 박정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한만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사님께서 찾으시는 그 진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박정숙이 은서의 당돌한 태도에 눈매를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진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은서가 품 안에서 낡은 녹음기를 살짝 내비치며 대답했습니다. 언니분이 남기신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한만호가 직접 자백한 내용이 담겨 있죠. 박정숙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은밀한 장소로 이동하여 녹음기의 내용을 함께 들었습니다. 박정숙은 언니의 비참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세상에, 언니, 저 인간이 정말 언니를. 은서야, 은서는 어떻게 됐니? 박정숙이 은서의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은서는 자신이 바로 그 은서라는 사실을 숨긴 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은서는 죽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사님, 지금은 한만호의 신뢰를 얻는 척하며 저를 도와주세요. 박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도끼 어린 눈으로 은서를 보았습니다. 좋아요. 내가 저 인간 옆에서 숨통을 조여놓겠어요. 당신도 조심해요. 한만호는 의심이 많은 인간이니까. 한편 한만호는 집무실에서 보안팀장을 불러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강 변호사가 최근에 박정숙을 만났다고? 저 계집애가 왜 자꾸 내 뒤에서 딴짓을 하는 거야? 보안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강 변호사가 박 이사님과 따로 만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한만호가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명령했습니다. 당장 저 계집의 뒷조사 더 철저히 해. 그리고 그 집구석도 한번 뒤져봐. 분명히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날 밤 은서가 퇴근하여 자신의 오피스텔로 들어섰습니다. 불을 켜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만호가 보낸 해결사들이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내 집에서 당장 나가요. 은서가 가방을 가슴에 꼭 품으며 외쳤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은서의 가방을 뺏으려 하며 말했습니다.
고분고분하게 내놓으면 몸은 안 다치게 해주지. 그 가방 안에 든 거 회장님이 가져오라고 하셨다. 은서가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가방을 놓지 않았습니다. 절대 못 줘. 이건 우리 엄마가 남긴 거야. 남자가 은서의 어깨를 발로 밀치며 거칠게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서의 어깨가 가구 모서리에 깊게 긁혔습니다. 은서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안 돼. 제발. 남자가 은서의 머리채를 잡으려던 순간 현관문이 콱콱 소리를 내며 박살났습니다. 강도준이 발차기로 문을 부수고 들어와 해결사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새끼들이 어디서 행패야? 경찰이다. 다들 손들어. 강도준이 해결사의 턱을 돌려치며 외쳤습니다. 해결사들은 강도준의 기세에 눌려 창문을 통해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강도준이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서 씨, 정신 차려요. 어디 봐요. 어깨가 왜 이래? 강도준이 자신의 셔츠를 찢어 은서의 어깨 상처를 지혈하며 말했습니다. 은서가 하얗게 질린 안색으로 강도준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형사님, 가방은 무사한가요? 강도준이 은서 옆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무사하니까 걱정 마요. 바보같이 이걸 왜 끝까지 붙들고 있어. 몸이 먼저지. 강도준이 은서를 안아 올리며 화를 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은서는 강도준의 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만호가 제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요. 강도준이 은서를 자신의 비밀 안가로 데려가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은서는 안가 침대에 누워 강도준에게 자신의 아픈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 산속에서의 추위와 공포, 전 아직도 매일 밤 꿈에서 그 차 뒷모습을 봐요. 아빠라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던 그 순간을요. 은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강도준이 은서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미안해요. 진작 당신을 찾아냈어야 했는데. 이제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한만호 그 인간 반드시 법정에 세웁시다. 그 시각 한만호는 비서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은서의 칫솔에서 채취한 혈육 확인 결과지였습니다. 세상에, 정말 그 계집애가 살아 돌아온 거란 말이야? 하는서, 내가 감히 내 옆에서 복수를 꿈꿨어? 한만호가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리며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한만호가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비서, 당장 실행해. 그 계집애 부모들부터 손 좀 봐줘야겠어. 그리고 변호사 협회에 연락해서 강은서 자격 박탈시키라고 압박 넣어. 다음 날 아침 은서는 변호사 협회로부터 한 통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전문성 부족과 비도덕적 행위를 이유로 변호사 자격이 일시 정지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한만호,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은서가 주먹을 꽉 쥐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때 은서의 핸드폰으로 양아버지 강상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상훈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야, 큰일 났다. 갑자기 웬 건달 같은 놈들이 식당에 들이닥쳐서 다 때려 부수고 있어. 내 엄마를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해. 은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아빠,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절대 엄마 손 놓지 마세요. 은서가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는데 한만호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 부모의 목숨이 소중하다면 오늘 오후까지 별장으로 와라. 녹음기랑 서류 다 들고 오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다.
은서는 온몸이 떨려오는 것을 참으며 강도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도와주세요. 한만호가 부모님을 인질로 잡았어요. 저 지금 별장으로 가야 해요. 강도준이 급히 차를 몰며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은서 씨. 그건 함정이에요. 혼자 가면 위험합니다. 은서가 차를 몰아 한만호의 별장으로 향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가서 끝내야 해요. 엄마랑 아빠가 저 때문에 다치는 건 더 이상 못 봐요. 별장에 도착한 은서가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한만호가 별장 테라스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은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만호가 은서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와라, 은서야. 아니, 이제 내 딸이라고 불러줘야 하나? 20년 만에 보니까 정말 많이 컸구나. 은서가 한만호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만호, 우리 부모님 어디 있어? 당장 내놓으라고 하지 않아. 한만호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모, 내 진짜 부모는 내가 죽였고 그 산에서 버린 것도 나야. 그런데 저 천한 식당 부부들을 부모라고 부르는 거냐? 참으로 가소롭구나. 한만호가 은서의 목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은서가 뒷걸음질 치며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오면 이 녹음기 내용을 세상에 다 퍼뜨리겠어. 당신이 엄마한테 한 짓 국민들이 다 알게 될 거야. 한만호가 비웃으며 은서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챘습니다. 퍼뜨려봐. 내가 이미 이 근처 통신은 다 차단해놨어. 여기서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른단 말이다. 한만호가 은서의 목을 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서가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한만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별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만호가 당황하며 손을 놓았습니다. 뭐야? 누가 신고한 거야? 강도준이 권총을 겨누며 별장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한만호, 당장 손들어. 당신을 살인 미수 및 납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한만호가 껄껄 웃으며 뒷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형사님, 오해하지 마시죠. 난 그저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내 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은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식사 중이에요. 실제로 한만호의 수아들이 양부모를 정중하게 모시는 척하며 별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미영이 은서를 보고 달려와 끌어안았습니다. 은서야, 괜찮니?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은서가 이미영을 다독이며 한만호를 쏘아보았습니다. 한만호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형사, 수고 많았네. 하지만 다음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게나. 은서야, 재판장에서 보자꾸나. 내가 가진 그 장난감 같은 녹음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구나. 한만호는 유유히 별장을 떠났고 은서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어두운 밤, 은서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은서는 녹음기 속에 숨겨진 엄마의 진짜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만호와 은서의 최후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은 은서의 마음처럼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별장에서 돌아온 은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자격까지 일시 정지된 지금 은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은서의 핸드폰으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은서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은서 변호사님 되십니까? 저는 예전에 은서 양 어머니의 주치의였던 박 교수라고 합니다. 은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박 교수님이라고요? 저희 엄마를 돌봐주셨던 그분 맞으세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리자 노인이 작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연락을 했군요. 지금 당장 나를 좀 만나러 와줄 수 있겠습니까? 한만호 그 인간이 알기 전에 꼭 전해줄 것이 있습니다. 은서는 빗길을 뚫고 노 교수가 살고 있는 외곽의 낡은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거실에는 각종 서류 더미와 오래된 약병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은서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서 양 정말 많이 닮았군요. 엄마를 쏙 빼닮았어. 박 교수가 은서의 얼굴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전해주실 게 있다는 게 무엇인가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박 교수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누렇게 변한 진료 기록지 한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건 당시 은서 양 어머니의 실제 진료 기록입니다. 한만호가 세상에 내놓지 못하게 협박하며 빼앗으려 했던 것이죠. 은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는 엄마가 위급한 상황일 때마다 투여되어야 할 약이 고의로 누락되었다는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은서 양 어머니는 적절한 구호 조치만 취했어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만호는 비상약통을 감추고 의료진의 연락까지 차단했어요. 이건 명백한 방임에 의한 살인입니다. 박 교수가 비통한 표정으로 가슴을 치며 외쳤습니다. 은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져 서류 위를 적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이럴 수가 있죠? 우리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람을 믿었을 텐데. 은서가 오열하며 서류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박 교수가 은서의 어깨를 토닥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만호는 내가 이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나를 해외로 쫓아냈습니다. 평생 숨어 지냈지만 은서 양이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야 용기를 냈어요. 부디 이 자료로 그 악마를 심판해 주십시오. 은서는 박 교수가 건넨 서류를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침 집 앞에는 직위 해제 상태인 강도준 형사가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차창을 내리며 은서에게 손짓했습니다. 은서 씨, 여기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또 무슨 일 있었습니까? 은서가 차에 올라타 박 교수가 준 서류를 도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형사님, 여기 보세요. 한만호가 엄마의 약을 감추고 죽어가는 걸 지켜봤다는 증거예요. 박 교수님이 20년 동안 숨겨온 기록입니다. 도준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주먹으로 운전대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 천인공노할 인간을 봤나? 자기 아내를 도구처럼 이용하고 죽게 내버려둬? 은서 씨, 나도 하나 찾은 게 있습니다. 도준이 뒷좌석에서 가방을 꺼내 두툼한 장부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형사님? 은서가 눈물을 닦으며 도준에게 물었습니다. 도준이 장부를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직위 해제당하고 가만히 있을 내가 아니잖습니까? 동료들 도움받아서 한만호가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 세탁 경로를 다 찾아냈어요. 유령회사 실소유주가 한만호 본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은서의 눈에 다시금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차 안에서 한만호를 무너뜨릴 완벽한 그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서는 한성그룹 사옥 근처 공원에서
한만호의 아들 승우를 만났습니다. 승우는 헬쑥해진 안색으로 은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변호사님, 아니 은서 누나. 미안해요. 우리 아버지가 누나한테 그렇게까지 잔인한 짓을 한 줄 몰랐어요. 승우가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가 승우의 손을 차갑게 외면하며 대답했습니다. 상무님, 사과는 필요 없어요. 당신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덮으려 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입니다. 승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주머니에서 메모지 한 장을 꺼내 은서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 서재에 있는 비밀 금고 번호예요. 어젯밤에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거기 안에 엄마 아니 누나 생모와 관련된 서류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은서가 메모지를 낚아채며 승우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죠? 상무님, 아버지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승우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더 이상 괴물이 되지 않게 누나가 멈춰주세요. 전 당분간 외국으로 떠나 있을게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자신이 없어요. 승우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은서는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도준과 함께 한만호의 옛 집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한만호가 재혼 초기에 은서, 엄마와 살았던 오래된 단독주택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철거를 앞두고 흉물스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은서 씨, 여기 금고 번호랑 맞는 상자가 하나 있어요. 바닥 아래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준이 먼지를 털어내며 낡은 철제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서가 떨리는 손으로 승우가 알려준 번호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리고 그 안에는 붉은색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 글씨예요. 은서가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안에는 한만호가 조작했던 유언장의 원본과 엄마가 죽기 직전 마지막 힘을 다해 쓴 자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은서에게 엄마가 없더라도 한만호라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모든 재산은 오직 너에게만 상속된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부디 정의를 되찾아라. 엄마의 유언장을 읽어 내려가던 은서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도준이 은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은서 씨, 이제 다 끝났어요. 이 서류면 한만호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엄마가 은서 씨를 지켜주신 거예요. 은서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도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형사님. 이제 제가 엄마의 이름을 되찾아줄 차례예요. 당장 법원으로 갑시다. 그날 저녁 은서는 인터넷 방송과 SNS를 통해 자신의 정체와 한만호의 만행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산속에 버려진 아이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몇 시간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세상에, 저 한 회장이라는 인간이 정말 사람이야? 어떻게 아이를 산에 버려? 식당에서 TV를 보던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자 한만호의 집 앞에는 취재진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한만호는 커튼을 굳게 치고 집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가구들을 때려 부수었습니다. 강은서, 이 독한 년, 내가 감히 내 얼굴에 먹칠을 해? 박비서, 당장 변호인단 소집해. 모든 증거 조작이라고 우기란 말이야. 한만호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그와 손을 잡았던 정계 인사들은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은서의 양부모인 상훈과 미영은 마을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우리 은서가 드디어 진실을 밝히고 있어요. 여보,
우리가 가서 힘이 되어줘야죠. 미영이 상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상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굳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딸이 2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을 우리가 닦아줘야지. 마침내 1차 공판 당일이 밝았습니다. 법원 앞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은서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법정 계단을 올랐습니다. 도준이 은서의 곁을 지키며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은서 씨,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깁니다. 도준이 은서에게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은서가 살포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형사님.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법정 문이 열리고 은서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초췌해진 모습의 한만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만호는 은서를 발견하자마자 살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검사석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에 앉아 있는 양부모님과 이모 박정숙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어 한만호의 죄목을 하나씩 읊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늘 20년 전 죽어간 한 여인의 원혼과 산속에 버려졌던 한 아이의 인생을 걸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고인 한만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아내를 죽게 내버려 두고 천륜까지 저버린 인간 이하의 범죄자입니다. 은서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자 방청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한만호의 변호인이 반박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은서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증거요? 여기 있습니다. 피고인이 20년 동안 숨겨왔던 엄마의 진짜 유언장과 당시 주치의의 진료 기록입니다. 더 이상 발뺌할 생각은 하지 마시죠. 한만호 씨. 은서가 서류를 높이 들어 올리자 법정 안은 거대한 술렁임에 휩싸였습니다. 한만호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은서는 승리를 확신하며 한만호를 향해 단호한 일가를 날렸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 이제 법의 이름으로 달게 받으세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은서의 선전포고와 함께 재판장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방청석 뒤쪽에서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보던 도준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의 저울은 이제 은서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재판장을 가득 채운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끼며 다음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정의의 꽃이 드디어 만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법원 청사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구경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와 함께 은서가 비장한 표정으로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강상훈과 이미영이 손을 꼭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한만호는 초조한 듯 연신 넥타이를 매만지며 변호사와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정하고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한만호에 대한 살인 및 아동유기 사건의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3번 두드리며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은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만호를 매섭게 노려보며 가방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은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20년 전의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한만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명의로 된 사업체 말이야.
그거 이제 다 내 거야. 녹음기 속 한만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리자 방청석 곳곳에서 경악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만호의 변호인이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저 녹음기는 20년이나 지난 것으로 조작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은서가 비웃음을 띠며 준비한 서류 뭉치를 재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여기 박 교수님이 직접 작성하신 당시 진료 기록과 엄마의 진짜 유언장이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한만호 씨의 협박 때문에 20년 동안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방청석 뒤쪽에 앉아있던 박 교수가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만호가 박 교수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의자를 뒤로 밀치며 외쳤습니다. 박 교수, 당신 죽고 싶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재판장이 법대를 소리로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피고인, 정숙하세요. 한 번만 더 소란을 피우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은서가 한만호에게 다가가 조목조목 따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만호 씨, 당신은 엄마의 약을 감추고 죽어가는 과정을 즐기듯 지켜봤죠? 그리고 그날 밤 나를 산속에 버리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요? 정말 내가 죽을 줄 알았습니까? 한만호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냐, 난 버린 게 아냐. 내가 길을 잃은 거지. 난 널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어. 은서가 녹음기의 다음 부분을 틀었습니다. 산속에서 아이를 내팽개치며 내뱉었던 한만호의 마지막 욕설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한만호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진료 기록, 유언장의 증거 효력을 모두 인정합니다. 피고인 측의 반론은 근거가 부족하므로 기각하겠습니다. 은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굵게 떨어졌습니다. 이미영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옆에 있던 강상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우리 은서의 억울함이 풀리고 있어요. 강상훈이 이미영의 손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하늘이 굽어 살피신 거야. 저 악마 같은 인간이 벌을 받는 날이 오다니.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재판장의 입술에 집중했습니다. 피고인 한만호는 천륜을 저버린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전 재산을 몰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은 박수 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만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아냐, 이건 꿈이야. 내 재산이 어떻게 모은 건데. 안 돼.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한만호의 팔을 붙잡고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은서는 그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가슴속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도준이 은서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서 씨,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엄마와의 약속을 지켰네요. 은서가 도준을 보며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준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절대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한만호의 몰락과 은서의 승리로 연일 떠들썩했습니다. 은서는 잠시 모든 업무를 내려놓고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제주도의 작은 펜션 마당에서 네 사람이 모여 앉았습니다.
이미영이 각 구운 생선 요리를 식탁에 올리며 은서를 불렀습니다. 은서야, 어서 와서 밥 먹어라.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밥맛이 꿀맛이구나. 은서가 미영 옆에 앉아 숟가락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다 같이 웃으면서 밥 먹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강상훈이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며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우리 딸 덕분에 이 늙은이들도 호강하는구나. 제주도 바다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도준이 상훈에게 술잔을 채워주며 싹싹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여행은 제가 쏘는 거니까 마음껏 드세요. 은서 씨가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미영이 도준을 기특한 눈으로 바라보며 반찬을 얹어주었습니다. 도준 씨도 정말 고마워요. 우리 은서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줘서 내가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도준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은서 씨가 워낙 강단이 있어서 제가 오히려 배운 게 많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은서 씨 옆에 딱 붙어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은서는 세 사람의 정다운 대화를 들으며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밤 은서를 괴롭히던 산속의 환청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은서가 바다를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편안하게 쉬셔도 돼요. 저 사람들도 제가 다 지켜줄게요. 여행에서 돌아온 은서는 본격적으로 회사를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이름을 엄마의 이름인 태양을 따서 태양문화재단으로 바꾸었습니다. 한만호에게 피해를 입었던 주주들과 직원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정당한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은서의 공정하고 따뜻한 경영 방식에 세상 사람들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상훈과 미영은 다시 문을 연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떡을 돌리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우리 딸이 재단 이사장이 됐어요. 이름도 우리 은서 엄마 이름으로 바꿨다니까요. 미영이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은서 변호사가 효녀 중에 효녀예요. 복 받을 거예요. 이웃들의 축복 속에 은서의 일상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채워졌습니다. 도준과의 관계도 깊어져 두 사람은 소박한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는 딸이자 존경받는 법조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것이죠.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이면에는 여전히 불길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교도소 독방 안에서 한만호는 수의를 입은 채 벽에 은서의 이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한만호의 눈에는 광기 어린 증오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면회실에서 한만호가 검은 옷을 입은 의문의 사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강은서, 그 계집애가 행복해하는 꼴은 죽어도 못 봐.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한만호가 유리창 너머로 사내에게 속삭이며 기괴하게 웃었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려 드리겠습니다. 한만호는 자신의 남은 은밀한 자금을 동원해 은서의 주변을 다시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밖으로 나가는 사내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은서는 아직 다가올 위기를 모른 채 도준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에 찾아올 두 번째 위기가 조용히 은서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을 지는 공원의 평화가 왠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이는 저녁이었습니다. 도준 씨, 내일은 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우리가 지켜드려야 할 분들이잖아요. 도준이 은서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은서 씨가 원하는 건 뭐든 같이 할게요. 우리 평생 이렇게 행복합시다. 두 사람의 약속 위로 밤안개가 조금씩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은 다시 한번 은서를 시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도 평화롭고 따스했습니다. 은서는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뜨며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거실에서는 이미영이 이른 아침부터 식당에 나갈 채비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미영이 은서의 방문을 살짝 열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 어제 여행 다녀오느라 피곤할 텐데 좀 더 자지 그러니? 은서가 침대에서 일어나 이미영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다 깼어요. 오늘 식당 일 좀 도와드릴까요? 이미영이 은서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좀 쉬렴. 오늘 단골 손님들이 고사리 나물 무쳐달라고 해서 일찍 가봐야 해. 도준 씨랑 점심때나 천천히 들러라. 이미영이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은서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던 은서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상훈이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서야, 큰일 났다. 지금 당장 병원 응급실로 와야겠어. 강상훈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강상훈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가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졌어. 아침에 웬 낯선 사람이 두고 간 식재료가 문제였나 봐. 손님들도 몇 분이나 구토하고 난리가 났다. 은서는 앞뒤 잴 것 없이 겉옷만 걸친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이미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수술실 앞으로 달려가 강상훈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엄마는요?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강상훈이 벽에 머리를 기대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평소 혈압이 높았던 데다 음식에 섞인 안 좋은 성분 때문에 쇼크가 왔다더구나. 지금 중환자실로 옮긴다고 해. 은서가 주먹을 꽉 쥐며 부르르 떨고 있을 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아주 위중합니다. 위 세척은 마쳤지만 몸속에 퍼진 성분이 심장에 무리를 주고 있어요. 오늘 밤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은서가 의사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다 할게요. 제발이요. 의사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은서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연세가 있으셔서 견뎌내실지 모르겠군요.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떠나자 은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은서의 주머니 속 핸드폰이 다시 진동을 울렸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자 잊을 수 없는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서야, 여행은 즐거웠니? 내가 보낸 선물이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구나. 한만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서가 전화기를 부서질 듯 쥐며 외쳤습니다. 한만호, 당신 지금 어디야?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한만호가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내가 행복해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고. 내 엄마 목숨 지금 내 손바닥 위에 있어. 살리고 싶으면 당장 재단 경영권 포기 서류에 도장 찍어. 은서가 도끼 어린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꿈깨. 당신은 이미 무기징역 선고받은 죄수야. 감옥에 처박힌 주제에 어디서 협박이야. 한만호가 나지막하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감옥?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궁금한 모양이구나. 창밖을 한번 보렴. 은서가 비틀거리며 병원 복도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환자복 위에 코트를 걸친 한만호가 은서를 향해 손을 흔들며 기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 꾀병을 부려 외부 진료를 나왔다가 일당들의 도움으로 탈주한 것이었습니다. 저 악마, 저 인간을 어떡하면 좋아. 은서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만호가 전화기를 통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답을 내놓아라. 안 그러면 내 엄마가 누워있는 병실의 산소호흡기부터 떼어버릴 테니까. 그리고 내 명성도 이제 끝이라는 걸 잊지 마. 전화가 툭 끊기더니 곧바로 인터넷 뉴스 속보가 휴대폰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인권 변호사 강은서, 재단 기부금 수억 원 횡령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만호가 미리 조작해둔 가짜 장부들이 언론사에 일제히 뿌려진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며 은서를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뉴스에 나온 횡령 변호사? 옆에 있던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곱게 생긴 아가씨가 도둑년이라니. 정말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야. 은서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도준 형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은서에게 달려왔습니다. 은서 씨, 괜찮아요? 뉴스 봤습니다. 다 조작된 거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강도준이 은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서가 도준을 밀어내며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준 씨, 이제 저한테 오지 마세요. 한만호가 도준 씨까지 노리고 있어요. 제발 멀리 피하세요. 도준이 은서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형사인데 누굴 피합니까? 한만호 그놈, 내가 오늘 반드시 다시 잡아넣겠습니다. 도준은 한만호의 승용차를 추적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구석에서 대기하던 한만호의 수하들이 도준을 가로막았습니다. 덩치 큰 사내 셋이 도준을 에워싸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강 형사님, 좋은 말할 때 비키시지. 회장님이 자꾸 참견하면 평생 휠체어 타게 해주라고 하셨거든. 도준이 주먹을 꽉 쥐며 사내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자범 새끼들이 감히 누굴 협박해. 당장 비켜. 도준이 사내의 가슴을 발로 차며 처절한 몸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데다 사내들이 휘두르는 둔기에 도준의 다리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도준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고 사내들은 비웃으며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은서가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왔을 때 도준은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도준 씨,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떡해. 다리가 왜 이래요? 은서가 도준의 다리를 감싸주며 오열했습니다. 도준이 고통을 참으며 은서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은서 씨, 미안해요. 내가 지켜준다고 했는데 저놈들 정말 독한 놈들이에요. 도준은 수술실로 실려갔고 은서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엄마는 사경을 헤매고 아버지는 식당 영업 정지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은 자신을 돕다가 크게 다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세상은 은서를 향해 횡령범이라며 차가운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 춥고 무서웠던 산속에 홀로 남겨졌던 공포가 은서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나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든 것 같아. 은서가 벽에 머리를 기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은서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도준의 후배인 영식 순경이었습니다. 변호사님, 힘내세요. 도준 선배님이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영식이 주위를 살피며 은서에게 작은 쪽지와 약병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식 씨? 은서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식이 낮은 목소리로 은서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도준 선배님이 사고 직전에 한만호 수아를 붙잡아 알아낸 정보입니다. 한만호가 숨어있는 아지트 주소예요. 그리고 이 약은 어머님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해독 성분이 든 약입니다. 한만호가 업자를 매수해서 일부러 감췄던 거래요. 은서가 약병을 가슴에 꼭 품으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영식이 은서의 손에 낡은 차 키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경찰차는 눈에 띄니까 제 개인 차를 쓰세요. 병원 정문은 한만호 놈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3번 기둥 뒤에 있는 차를 타고 뒷문으로 나가세요. 은서가 영식의 손을 잡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영식 씨.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제가 가서 반드시 끝낼게요. 은서는 영식이 알려준 대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은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탄 은서는 핸들을 꽉 쥐고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눈을 보았습니다. 겁에 질려 울던 꼬마 은서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만호, 당신이 우리 가족을 건드린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겠어. 은서는 엔진 소리를 낮춘 채 서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병원 입구에서는 여전히 한만호의 수하들이 매서운 눈으로 지나가는 차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옆을 지나쳐 어두운 도로 위로 차를 올렸습니다. 은서는 한만호가 숨어 있다는 외곽의 낡은 창고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은서는 마지막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은서의 뒷모습이 비장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은서의 차는 더 빠른 속도로 황량한 교회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교회의 어느 낡은 창고 앞에 은서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은서는 차 안에서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품 안의 도장을 꽉 쥐었습니다. 창고 입구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험악한 인상을 쓰며 서 있었습니다. 은서가 차에서 내리자 사내 중 한 명이 다가와 은서의 몸을 거칠게 수색했습니다. 무기는 없겠지? 회장님이 기다리신다. 안으로 들어와. 사내가 은서의 등을 거칠게 떠밀며 어두컴컴한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창고 안쪽에는 한만호가 낡은 가죽 의자에 앉아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한만호가 은서를 보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결국 내 발로 기어 들어왔구나. 독한 년인 줄 알았더니 역시 부모 앞에서는 별 수 없지. 은서가 한만호를 매섭게 노려보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엄마를 살려야 하니까요. 당신이 원하는 재단 포기 각서랑 경영권 양도 서류 여기 있습니다. 한만호가 비서에게 눈짓을 하자 비서가 은서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한만호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작 이랬으면 내 엄마가 고생할 일도 없었잖아. 여기 도장 찍어. 은서가 책상 앞으로 다가와 인감 도장을 찍으며
한만호에게 가까이 밀착했습니다. 그 틈을 타 은서는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위치 추적 칩을 한만호의 코트깃 안쪽에 감쪽같이 부착했습니다. 한만호가 서류에 찍힌 선명한 인장을 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좋아. 이제 태양재단은 다시 내 거야. 은서야, 넌 이제 쓸모가 없어졌는데 어쩌면 좋지? 은서가 도장을 챙기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약속은 지키셔야죠. 해독제 어디 있습니까? 당장 내놓으세요. 한만호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비겁하게 대답했습니다. 해독제? 그거 내가 아까 하수구에 버렸는데 내 엄마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거야. 은서가 한만호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수아들이 은서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은서가 고통을 참으며 한만호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당신이 인간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한편 그 시각 병실에서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강도준 형사는 깁스를 한 다리를 끌고 병원 로비로 나왔습니다. 도준이 후배 영식 순경의 부축을 받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영식아, 아까 잡은 놈이 말한 창고 주소 다시 확인해. 거기 해독제가 있을 거야. 영식이 도준을 차에 태우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몸도 성취하는데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발 여기 계세요. 도준이 영식의 팔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은서 씨가 혼자 거기 갔어. 한만호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야. 도준과 영식은 한만호가 식재료를 보관했던 비밀 창고를 습격했습니다. 그곳에서 식자재 업자와 한만호의 수하들이 마지막 증거물을 소각하려던 중이었습니다. 도준이 권총을 하늘로 발사하며 외쳤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거항하면 발포하겠다. 업자가 겁에 질려 구석에 숨겨두었던 작은 아이스박스를 가리켰습니다. 살려주세요. 전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저기 박스 안에 해독제랑 약들이 다 들어있어요. 도준이 아이스박스를 챙겨 영식에게 던져주며 명령했습니다. 영식아, 이거 들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님부터 살려야 해. 영식이 차를 몰고 병원으로 질주하는 사이 도준은 은서의 위치 추적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은서가 보내는 신호는 외곽의 또 다른 폐창고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입술을 깨물며 동료 경찰들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강도준입니다. 현재 범인 한만호의 위치 파악됐습니다. 모든 가용 인력은 지금 즉시 지원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영식이 가져온 해독제를 투여받은 이미영의 혈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상훈이 이미영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신이 좀 들어? 제발 눈 좀 떠봐요. 이미영이 아주 느리게 눈을 뜨며 강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은서는 괜찮은 거예요? 이미영의 목소리에 강상훈은 말을 잇지 못하고 미영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다시 한만호의 아지트인 폐창고입니다. 한만호는 은서를 의자에 묶어두고 자신의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만호가 가방에 돈다발을 챙기며 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서야, 넌 끝까지 나를 괴롭혔어. 20년 전에도 죽었어야 할 년이 나타나서 내 인생을 다 망쳐놨단 말이야. 은서가 한만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비웃었습니다. 망친 건 당신 자신이야. 지금 이 상황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르지? 한만호가 당황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생중계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은서가 가슴팍에 숨겨둔 만년필 카메라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만년필 끝에서 붉은 빛이 깜빡거리며 은서가 미리 개설해둔 채널로 실시간 영상이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한만호가 은서의 따귀를 때리며 카메라를 빼앗아 짓밟았습니다. 이 독한 년, 내가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한만호의 탈주와 협박 정황을 본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은서의 횡령 혐의가 한만호의 조작이었다는 사실도 실시간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만호가 사색이 되어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거기서 한만호, 다리에 붕대를 감은 도준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한만호를 겨누었습니다. 한만호가 은서의 목을 팔로 감싸 쥐며 최후의 저항을 했습니다. 오지 마. 한 발짝이라도 오면 이년 목을 따버리겠어. 은서가 한만호의 팔을 이빨로 세게 깨물며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한만호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자 도준이 한만호에게 달려들어 바닥으로 맺혔습니다. 도준이 한만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한만호, 넌 이제 끝이야. 살인 미수, 탈주, 협박, 증거 조작.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주지. 한만호가 바닥을 긁으며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못 가. 내가 감옥에 왜 가. 난 억울해. 전현이 다 조작한 거야. 경찰들이 한만호를 끌고 나가려 할 때 은서가 한만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은서의 눈에는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한만호, 당신이 나를 버린 그 산 기억나? 당신 인생은 바로 그 산에서 끝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한만호는 경찰차에 실려가면서도 은서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은서는 도준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도준 씨,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우리 엄마는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도준이 은서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의식 회복하셨대요. 영식이가 해독제 가져가서 고비 넘기셨답니다. 은서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 검찰은 은서에 대한 모든 횡령 혐의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포했습니다. 오히려 한만호의 숨겨진 비자금과 정관계, 로비 장부를 찾아낸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한만호는 도주 중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가 과거 은서를 유기했던 바로 그 산의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한만호는 목숨은 건졌지만 척추를 다쳐 평생 전신마비로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은서는 병실에 누워 눈동자만 굴리는 한만호를 찾아갔습니다. 한만호 씨, 이제 평생 그 몸으로 당신이 저지른 죄를 곱씹으며 사세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게 당신에게 내리는 진짜 형벌입니다. 은서가 병실을 나오자 복도에서 상훈과 미영이 은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은서를 와락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은서야, 고생했다. 우리 딸이 정말 큰일을 해냈어. 이제 다 잊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상훈도 은서의 어깨를 두드리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은서가 고생이 참 많았다. 이제 아빠랑 엄마가 내 곁을 지켜줄게. 은서는 부모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은서를 옥죄던 복수의 사슬이 마침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은서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써내려갈 준비가 된 당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은서의 앞날에는 오직 빛나는 희망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오후입니다. 은서의 얼굴에는 이제 과거의 어두운 그늘이 한 점도 남아있지 않군요. 새롭게 단장한 재단 건물의 현판에는 엄마의 이름인 태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강상훈과 이미영이 화단 앞에 서서 환하게 웃으며 은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영이 은서의 단정한 정장깃을 매만져주며 대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 딸, 오늘 정말 예쁘구나. 엄마가 이 현판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 은서가 이미영의 손을 꼭 쥐며 나지막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건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엄마랑 아빠가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강상훈이 허허 웃으며 은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장하다, 우리 은서. 이제 정말 내 엄마가 하늘에서 편히 쉬시겠어. 이 건물이 다 내 엄마 이름이라니 꿈만 같구나. 은서가 강상훈의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저처럼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 이 건물의 불을 항상 켜둘 거예요. 그게 엄마의 유지를 잇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한성그룹은 이제 과거의 비리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은서는 경영권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시각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엄중격리 수용시설의 병동안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했습니다. 전신마비가 된 한만호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의 환풍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한만호의 코끝에 앉았지만 한만호는 미동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교도관이 식사쟁반을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말을 던졌습니다. 한만호 씨, 오늘도 면회 오는 사람 없어요. 이제 포기하고 좀 드시죠. 한만호의 눈동자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짐승의 신음과 같았습니다. 한만호는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돈과 명예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고독한 병실에서 한만호는 매일 밤 은서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리며 지옥 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은서는 강도준과 함께 20년 전 자신이 버려졌던 그 산을 찾았습니다. 과거에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험준한 산세가 이제는 시원한 바람을 품은 쉼터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도준이 어린 묘목 한 그루와 삽을 들고 은서의 옆에 섰습니다. 은서야, 여기가 내가 처음 나를 만났던 그 근처인 것 같아. 은서가 주변을 둘러보며 가슴 깊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맞아. 그때는 정말 춥고 무서웠는데 지금 보니까 산이 참 따뜻하네. 도준아, 여기 이 나무를 심고 싶어? 강도준이 흙을 파내며 은서의 묘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자리는 아픈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곳이 될 거야. 내가 매년같이 와서 물 줄게. 은서가 나무뿌리에 흙을 덮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이 나무가 자라서 큰 숲이 되면 좋겠어.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숲 말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이 지는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준이 주머니에서 정교하게 깎아 만든 나무 반지를 꺼내 은서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은서야, 비싼 보석은 아니지만 내가 직접 깎았어. 평생 내 곁에서 이 나무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은서가 반지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도준아, 정말 예뻐.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우리 평생 같이 행복하자. 은서가 도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은서의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이미영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국수를 삶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은서 씨 결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마을 부녀회장이 앞치마를 두르며 이미영 옆에 앉았습니다. 이미영이 땀을 닦으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우리 딸 시집 보내는 게 꿈만 같아서 하나도 안 힘들어요. 국수 넉넉히 삶으세요. 강상훈도 마당에 차일 세우는 것을 도우며 연신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은서는 드디어 버려진 아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 밤 은서는 가방 속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와 한만호의 악행이 담긴 그 물건을 보며 은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은서는 혼자 엄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은서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마지막으로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엄마의 가쁜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이 목소리는 더 이상 제 아픔이 아니에요. 한만호는 죗값을 치르고 있고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생겼거든요. 은서가 녹음기를 끄고 묘비 옆 작은 구덩이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묻었습니다. 이제 이 소리는 여기서 엄마랑 같이 쉬게 해드릴게요. 전 이제 엄마가 바랐던 행복한 은서로 살아갈게요. 엄마, 정말 사랑해요. 은서가 묘비를 어루만지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은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인권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한만호에게 버려졌던 그 산은 은서의 기부로 희망의 숲 공원이 되었습니다. 울창하게 자란 나무들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너무 멀리 가지 마. 아빠랑 같이 가야지. 은서가 어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뒤를 따랐습니다. 강도준이 이제는 경찰서장이 되어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아들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민준이 발이 정말 빠르네. 엄마 닮아서 머리도 좋고 운동도 잘하는구나. 민준이가 도준의 품에서 버둥거리며 은서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저기 나무에 새가 있어요. 저번에 심은 나무가 정말 커졌어요. 은서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준아. 이 숲은 엄마한테 아주 소중한 곳이란다. 내가 자라는 것처럼 이 나무들도 매일매일 자라고 있단다. 공원 벤치에는 백발이 된 강상훈과 이미영이 나란히 앉아 손주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미영이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강상훈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세월이 참 빠르죠? 우리 은서가 저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강상훈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은서가 고생한 만큼 하늘이 복을 주시는 거야. 저 숲 좀 봐요. 정말 아름답지 않소? 그때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던 승우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승우는 아버지의 죄를 대신 사죄하기 위해 매년 재단에 거액을 익명으로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승우의 편지를 읽으며 그에 대한 미움을 완전히 털어냈음을 느꼈습니다. 은서가 가방에서 법전을 꺼내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 법전 갈피에는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어린 은서와 엄마가 활짝 웃고 있는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은서가 사진을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은서의 인생은 더 이상 누구에 의해 휘둘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정의를 세우고 사랑을 나누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은서는 법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바람을 타고 은서의 뺨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사랑은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은서의 환한 미소 위로 희망의 숲의 푸른 잎들이 눈부시게 반짝이며 춤을 추었습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은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산속에 홀로 남겨졌던 어린 은서가 시련을 딛고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어 돌아온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돈과 욕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가족을 저버린 한만호의 비참한 최후를 보며 여러분도 저처럼 가슴속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피가 섞여야만 진짜 가족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은서를 가슴으로 품어준 양부모님의 헌신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인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합니다. 은서가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아마도 매일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따뜻한 밥 한 끼와 우리 딸 고생했다라는 다정한 말 한마디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억울하고 힘든 날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정의는 결국 승리하고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는 믿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서가 가꾼 희망의 숲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바람이 불어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